기체 방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행을 지금 이렇게 쫙 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학적인 그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실무적인 그 얘기에서 포인트를 잡아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비디오 강의 테이프지만 이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강의를 서서 강의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슨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의를 똑같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전 강의를 이 테이프에다 담고 있고, 그리고 이 테이프 하나하나가 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늘어지고 루즈해질 수 있단 말이죠. 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이프를 끌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수식 전개를 지루하게 하게 한다든지, 일반적인 논리 전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 부분을 제가 삭제를 지금 하고, 좀 강의가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갈 수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일단 합니다. 그래서 테마들도 줄여서 하는데, 지금 피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한 달 정도를 강의합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전부 다를 강의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4시간 정도, 뭐 5시간 정도에 전부 다 잡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림들을 신속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아마 이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통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다른 데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상당히 비교평가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 전기계의 실무적인 어떤 기술의 등급을 정말 바꿔본다는 심정으로 가지고 이 테이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강의, 이번에 하는 부분은 옥내 전기설비의 피레 대책과 서지 프로텍터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들의 피레설비 가이드북, 이 원전은 일본 전기설비 학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 전기설비 학회에서 낸 책에 그 곽희로 교수님과 제가 번역을 해서 낸 책입니다. 상당히 독자들에게 호응이 많아가지고 이 책이 아주 단행본으로서 거의 5,000권 정도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아주 많이 나간 책입니다. 제가 곽희로 교수님은 제가 지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철훈 교수님과 곽희로 교수님은 저에게는 저의 모든 모습을 결정 지어주신 의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석박사 과정에 저를 지도를 해주셨고, 한전에서 또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교수님을 하고 있으면서 고전함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해외 그 논문도 발표를 하러 가보고, 그리고 제가 석박사 그 과정을 밟으면서 쭉 보시면은 상당히 그 실무에 대개 이제 교수님들이 약한 부분이 아주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실무에 관련되는 학과를 하시는 분들은 실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실무 감각이 굉장히 해박하시고 꼼꼼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고전학 분야의 어떤 기준적인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책과 최근에 낸 책이 내와 고도 정보사회, 이것도 전기설비 학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건 약전설비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면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강의가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한 내용은 2장에서 6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책의 6장 강의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물들의 피레설비 가이드북 해가지고 이건 6장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옥내 전기설비에서의 피레설비에 대한 여러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내격이 이제 I 전류가 흐르게 될 경우에 여기 전압 상승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I 전류는 위로 흐른다 했어요. 전류가 되게 위로 흐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전압 상승이 어떻게 된다? E는
경관이 짧으면은 L을 거의 무시합니다. 여기에 접지 저항과 R 가지면 얘기를 하는데, 이 경관이 만약에 길게 되면 이 L을 고려해야 되는데, L을 고려하게 되면 이때 주파수 특성이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다가 피레소선 부분에 다른 도체가 있을 때, 여기 다른 도체가 옆에 있는데, 도체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하면 뭐냐면, 이 V는 그러면 이 전압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전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K 이 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이 결합률에 따라서 다르다. 이 결합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런을 많이 하거나 이게 같이 높이로 가면 이 결합률이 커지고 이것이 만약에 가까이 가면 이 결합률이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률에 따라서 이 전압이 100% 걸리느냐. 이 가까이 가장 가까이 거의 피레 설비와 피레 높이와 같이 런을 하는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금속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재전압 이 인가되는 피레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전부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약에 접지 도선을 깔았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 본폭전압 걸리는 것이 이렇게 본폭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설비 피레소선이 있고 여기 창틀이 있다. 창틀이 있으면 창틀에 이 창틀과 대지의 정육량을 C2라고 그러고 이 창틀과 이 피레소선과 CG라고 하면 이때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창틀에 걸리는 거는 CG와 C2의 분의 CC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U라고 여기서 이렇게 일컬어진다 그러면 U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이 창틀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용량과 대지 전용량과 이 창틀과 이 피레설비와의 전용량 CG를 더하고 CG에 이 여기에 그 인가되는 이 전압치가 치에다가 넣어주면 여기 전압에 걸리는 전압이 걸리겠다. 전압이 걸리니까 어떻게 이걸 막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전부 다 이게 등전이 접지 묶어서 이렇게 등전이 접지를 하는 길이 이렇게 등전이 접지를 해주는 길이 이 창틀에 올라가는 전압 부위를 갖다가 없애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같이 걸리겠죠. 이렇게 피해 설비하고 이 같이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 M에 따라서 여기 유한 전압이 상당히 증가되거나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뇌격전력에 의해서 집히는 부분에 전기가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건축물 바깥에와 안에 내래와 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근방의 낙뢰 시에 내부 전기 회로에 생기는 전이차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여기 보면 만약 여기에 이렇게 설비가 그 피레 설비가 있으면 낙뢰가 이렇게 됐어요. 그 전압이 이렇게 인가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이 상승이 생겼어요. 여기에 이런 건축물이 있어. 그럼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에 어떤 매출량이 있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Y.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이건 적게 걸리겠죠. 그리고 이 높이가 이것이 얼마만큼 같이 올라가느냐 이거야. 위치가 이 설비가 어디 위에 가 있느냐 이거죠. 올라갈수록 같이 비례하고 전류가 높을수록 같이 비례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서 지형지수 계수니까 1, 2한데 이것이 만약에 금속 건물이면은 목조 건물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약식으로 해서 30에 I0에 H에 A에 Y에 가로 잡아가지고 K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서지와 외부 서지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차는 유도전압 정책인데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까지 전부 다 피해 설비를 단독 접지했잖아요. 독립으로.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하게 되면요. 이 전에 대한 이 노이즈, 이 차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연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접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이 균등화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의 NFC에 대한 피해 설비를 아마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극명하게. 그래서 인하도선이 내려오면 이걸 다 연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가장 전위 상승은요. 노이즈 부분만 한다면 실무에서 상당히 분분한데 무조건 묶어라 이거예요. 이제 묶어야 됩니다. 예? 이제 독립접지를 해가지고 피해 설비 독립접지를 하면 안 돼요. 이제 묶으세요. 묶어. 예? 그 노이즈에 대한 문제는 노이즈 서지 프로젝트 달아야지. 달고 이제 묶어 나가야 돼요. 지금 IC에서도 그렇고 지수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부 해가지고 일단 균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인 것처럼 이 앞부분 접지에서 강의 다 했으니까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저압선에다가 뭐 통신선을 쓰게 되면 통신을 써가지고 이걸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만약에 피레기가 있어도 이 피레기를 거쳐서 이렇게 또 넘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넘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넘어 들어올 수도 있고 접지를 묶으면은 이 노이즈가 이쪽에서 서지가 이쪽에서 이쪽 넘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 서지가 이쪽 못 넘어 들어오도록 피레기를 통해서 카트가 돼서 제전압만 들어오도록 일단 이 피레기를 좀 전격을 낮추더라도 이 전압 인입선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손상 안 될 정도의 등급을 해가지고 피레기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래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내부에다가 아예 피레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피레기 자체에 소모를 할 수 있도록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지 업소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피레기라는 개념보다는 서지 업소부 개념이 크겠죠. 그래서 이 저압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다가 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제 건축물 안에 피해 장치를 각 상으로 설치하는 방법, 각 상에 콧몸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건축물 안에 전력용 전기 회로의 설비 보호에서는 전선에 오픈 루프된 배치를 좀 피하고 왕복되는 배선은 이제 꼬아서 되도록이면 그 유소선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드한 도선기를 쓰고, 그러니까 실드선을 쓰고 실드가 없을 때는 금속관에다 넣어가지고 금속관을 접지를 하도록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 건물 옥상에 이제 기기들 이런 부분들은 다 등전이 접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대도선을 전부 다 등전이 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건물 안에 거는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아. 똑같은데 결정적인 거는요, 등전입니다. 계속 등전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본 책인데, 일본 서적인데, 일본 서적을, 일본 기술자들이 일본 서적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단독 접지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그 무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등전이 접지로 가야겠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전기기용 같은 경우는 이게 약전기기다, 통신기기다 그러면은 이 전원 변압기 앞에다가 피해기를 설치하고 전원 변압기를 놔가지고 이 노이즈가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여기 2차는 그 실드 케이지로 해서 이름을 접지를 해가지고 등전이 접지를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완벽한 거는 이 노이즈는 세 가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신선을 통해서 노이즈 들어올 수 있고, 전력선을 통해서 서지가 들어올 수 있고, 이 접지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있어요? 본딩바, 전체적인 본딩바를 놔놓고, 전력선 들어오는 거 1차 볼을 아레스타로 잡고, 여기에 본딩을 해주고 2차의 아레스타에서 또 잡아요. 통신선 들어오는 것도 1차 아레스타에서 잡고 2차에서 또 잡고 나머지 접지들은 전부 다 등전이 본딩바를 해가지고 건물 외곽은 외곽대로 실드시키고 그래서 이 그림이 거의 완벽한 그 피해 설비를 보호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력선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2단으로 잡고 통신선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2단으로 잡아가지고 그 접지선으로다 본딩바로 묶는
그래서 이걸 또 이쪽 본딩바와 이쪽 건물 구조체하고 이렇게 연접을 시켜서 완벽하게 등전이 시키는 길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뇌서지의 보호 방식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낙뢰를 맞아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이거를 이격을 시키는 쪽에 신경을 쓰지 말고 다 연접을 시켜가지고 이 전위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어떤 서지의 대책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인입선의 경우 말씀드렸죠. 저압 인입선의 경우나 고압 인입선의 경우에서 낙뢰로 인한 유도 서지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RSR을 달아가지고 거의 커버가 되는 것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 서지 선장은 이건 그 앞에서도 봤지만 조금 그 데이터마다 다른데 보통 10카, 여기서는 지금 10카가 이 뇌서지 선정에서 뇌 낙뢰 지점과의 선로와의 거리에서 보면 이 10카인 경우에 10카가 떨어진 경우에 이 메타니까요. 약 50m가 걸리면 50m 정도 되면 한 70kb에 걸리는 거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90%가 10카가 떨어진다고 보니까 10카가 떨어지면은 그 피대침으로부터 50m 떨어져 있는 경우에 쭉 올라가서 보면 대개 약 한 70kV의 내격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공 케이블을 넣었을 때 내격 인입 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게 두 개를 나눈 거는 가공선과 케이블이 임피던스가 다르잖아요. 임피던스가 다르니까 반드시 가공선에 케이블로 연결되는 부분 반드시 피해기를 설치해야 되고, 설치해도 이 가공선에서 뇌서지가 가는 속도하고 케이블에서 가는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가공선의 선로 정수하고 케이블의 선로 정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케이블이 선로 정수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행 속도가 시간이 시간이 어떻게 느리죠. 느리게 되면 이 증폭되는 게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케이블의 긍장에 따라서 이 뇌서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공 인입선과 통신 인입선이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통신 인입선에 대한 그 보호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공선과 케이블이 있을 땐 반드시 피대기를 잡아놔야죠. 이게 인입주에 피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인입주까지 뭐 지주까지 케이블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이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수변 설비를 놨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일본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1종, 2종, 3종 나눴는데 이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이 묶어야 되는 부분, 다 같이 묶어줘야 되는 부분에다가 수정이 돼야 되고 여기서 철골에 같이 묶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같이 묶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삼상보호대책, 삼상서로에서의 이제 피대기를 우리가 설치한 부분 봤고 이 부분을 다 연접을 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연접했죠. 2차 연접했고 여기도 2차를 연접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이게 일본에서는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산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신기기가 있는 쪽은 반드시 앞에다 피대기를 놓는데 문제는 이 접지를 다른 데하고 묶었을 때 이 접지를 타고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아주 민감한 그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 C 함수를 갖는 프로텍터를 놓는 부분이 그 많이 채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60 했을 때는 이 선로정수의 여기에서 C와 R과 L과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병렬 공지를 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60Hz의 병렬 공지를 시키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이상 주파수를 해가지고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60Hz 때는 병렬 공지이지만 이 이상 주파수 때는 이게 임피던스 G로 작동을 하니까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주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격 전류의 파형에 대한 관련 그림을 좀 보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피해심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산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금도금 하든지 이렇게 아주 더 첨예하게 해서 내격을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 뇌격에 이 지름이 보통 30m 정도 됩니다. 30m.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첨예하게 하는 부분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이너스티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둥그럽게 그 피레침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너스피어로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것이 프랭클린 피레침보다 그 방전전류를 재보니까 상당히 크게 이렇게 나타난 부분을 보여준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 삼각으로 되어 있는 피레침이 굉장히 낙내 전류를 잘 잡을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준 파형,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뇌격 표준 파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지 옵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전압 표준 파형과 전류 표준 파형을 했는데 이게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면요. 오실로스코프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다 만들다 보면 1.5에 50 마이크로세컨드, 1.5에 50 마이크로세컨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서 걸어보면 되게 이렇게 삼각포로 나타납니다. 요거는 8에 20 마이크로세컨드의 전류파형입니다. 전류파형. 네? 밑에 게 전류파형이고 요것이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의 전압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걸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뇌격 전류가 이제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서지 옵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뇌격 전류가 들어온 놈을 여기서 뇌격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서지 옵서버를 설치해가지고 이 에어갭을 놔서 카트를 해버리면 이 전압을 이렇게 카트를 이만큼 해서 위에 부분을 날려버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5kb의 10 마이크로세컨드에 어떤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 에어갭을 이용하거나 여기에 필터를 이용하면 이쪽이 이런 전압으로 이게 카트된 전압으로 이게 한 메이커의 자료에서 참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어갭은 뭐냐면 평상시엔 저렴이 되어 있다가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저렴 파괴가 돼가지고 접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서지 프로텍터를 앞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2중 3주로 막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정밀한 기기다. 정밀한 기기인 경우에 에어갭에다 일자 프로텍팅을 하고요. 제너 다이오드를 놔가지고 여기서 또 이상전압은 이쪽으로 넘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접지를 가도록 또 여기에서 저항에서 잡아주고 또 여기 2차에서 또 잡아주고 해서 여기에 안전한 전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지 프로텍터를 구성하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서지 프로텍터를 구성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낙뢰가 그 옆에 나무에 쳤다 그러면 이 유도된 전압이 그 선로를 타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A의 유도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0.25옴으로다가 만약에 접지되어 있어서 이게 단독 접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하고 단독 접지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트랜스미터에 이런 어떤 장비가 있으면 트랜스미터에 100V가 걸려가지고 데미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트랜스미터가 손상을 당해요.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이 트랜스미터 접지를 이렇게 연접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똑같이 100V가 걸리지만 이건 언데미지 된단 말이에요. 데미지를 안 입어요. 네? 그래서 이 서지 프로텍터가 제대로 프로텍팅을 하는 결과를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지 프로텍터는 에어갭이나 가스 필 스파크 갭이나 서지 리레이나 카본 갭, 제너 다이오드, 서킷 브레이커, 휴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스피드 면에서 아주 굉장히 빠르다. 예? 이 에어갭이나 가스로 채워서 스파크를 하는 갭이 아주 빠르고 카본 갭이 굉장히 빠르고 제너 다이오드가 빠르죠. 그래서 휴즈라든지 서킷 브레이커는 느리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서지 리레이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프로텍티브 레벨이 좋죠. 이건 안 좋고 여기 이거 서지 리레이는 이건 좋고 제너 다이오드 좋고 이거 프로텍티브 레벨은 이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선결 조건이 빠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아주 그 기능성에서 보게 되면, 안정성이나 기능성에서 보면 엑셀런트한 것이 이 가스 필 스파크 갭이고요. 좀 좋은 것이, 좀 베리 굿으로 보는 것이 제너 다이오드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되게 많이 그 서지 프로텍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노이즈는 이제 선로와 선로 사이를 우리가 그 노멀 노이즈라고 그러고 대지하고의 관계를 이제 콤먼 노이즈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선로와 선로 사이의 전압차, 대지하고의 전압차, 이 전부 다가 어디서 전위차에서 오는 거거든요. 전위차라는 거는 즉 독립접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멀 노이즈와 그 콤먼 노이즈를 막는 길은 첫째 방법이 등전이화 시키는 거다. 네, 모든 접지를 등전이화 시키면은 콤먼 노이즈와 노멀 노이즈를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지 프로텍터는 가스 아레스타와 바이레스타와 그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전압의 형태, 저렴 파괴 전압 이런 것들을 그 참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해서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지 프로텍터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서지가 들어가면 처음에 에어 갭으로 잡아가지고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지스터나 어떤 필터를 거쳐가지고 간 다음에 여기서 또 좀 과도한 전압은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송유를 시켜주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다. 그래서 필터는 로페스 필터로 해가지고 지금 그 LC를 조합을 시켜서 필터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주 상징적으로 에어갭하고 여기 부분은 이게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갭을 통해서 이쪽에서 서지된 부분을 가든지 이걸 접지를 안 시키는 경우에는 만약에 두 바닥을 저기다 비접지를 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접지 라인이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 접지 라인을 가져야 될 겁니다. 연결시켜가지고 이 접지 라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이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서지가 들어오고 필터에서 걸러주고 제너 다이오드에서 거쳐서 들어오고 안정한 전압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종합적으로 보면 에어갭에서 먼저 1차 걸르고 이쪽은 약전 설비고 여기 강전 설비면은 이 강전 설비는 제너 다이오드만 통해 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가고 약전 설비는 1차에서 에어갭을 걸르고 그 다음에 또 2차에서 또 에어갭을 걸러서 필터 거치고 제너 다이오드 거쳐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 약전과 강전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 서지 프로텍터 등급을 달려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전부 다 연접을 시키고 서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접지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서지 프로텍터를 설치해서 막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의 접지 방식과 뇌보호에 대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국제전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IEC에서 얘기하는 필해 설비하고 미국 방화 기준에서 NFC에서 얘기하는 뇌 필해 설비하고를 비교하는 강의가 되겠는데 제가 이 지금 기체방전서부터 지금까지의 강의 테이프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 강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IEC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분량이라 IEC 거는 제가 저희들한테서 오늘 강의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에게서 강의를 받으시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NEC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비교는 이제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 보면 다 비교를 해놨거든요. 제가 다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찾아놔서.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 NFC 걸 알면 IC 거는 NFC를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리다의 그 기계들 이런 부분도 NFC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거를 알면은 IC 거를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IC 거부터 전부 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NEC 거를 30분 동안 강의를 하고 기체방전서부터 지금까지 뇌방전까지 전부 다 된 강의를 총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이번 시간 강의가 기체방전서부터 저렴 협조 문제, 피뢰기 문제, 뇌보호 문제, 그래서 미국 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강의가
종료가 되겠다. 즉 피해 설비에 대한 기체 방전에 대한 그 대전류에 대한 방전 현상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강의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그러니까 앞에 강의를 안 받은 분들이 앞에 강의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거를 감안하고 이 강의를 보겠습니다. 자, NFC에서의 네 강의는, 네 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칠판을 잘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미국 NFPA의 그 NEC 교육 그 전문 기관으로 서로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냐면 전기는 NEC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NFP에서 만든 코드가 NFC라고요. 그럼 이 NFC에 780이라는 항목에 뇌 보호가 있어요. 뇌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럼 옛날에는 이것이 전번 개정되기 전에 NFC 78이었습니다. 78. 네, 78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NFC 7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 내용만을 골라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셔널 파이어 코드에 볼륨 3에 780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챕터에서는 이제 인트로덕션 이 개요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term and definition 그래가지고 그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에서는 각 건물별로 건물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그 매트리얼에 대한 관계가 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일반적인 스트럭처하고 특별한 그 스트럭처, 그 패닉이니까 점유물에 대한 그 프로텍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이비 듀티 스탁, 그 아주 그 플랜트 굴뚝이라든지 이런 굴뚝에 대한 그 프로텍션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장소라든지 가연성 장소가 있는 그 하우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프로텍션이 들어가 있고 아펜딕스가 한 상당히 부피로 상당히 많이 따라서 붙은 이런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제가 꼭 끄집어서 보면은요. 이 코드는 카바를 하는데 어디를 카바를 하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NFC 780에서 NFC 780에서 카바하는 필요 설비는 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카바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전소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카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Ordinary Structure 관련되는 그 기타 스트럭처하고 스페셜한 그 점유물, 그 다음에 헤비 스탁, 듀티 스탁이니까 이건 어떤 굴뚝, 아주 그 플랜트 굴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프레임 베이퍼, 가연성 가스, 가연성 그 증기라든지 이런 가연성 액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보관하는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이 NFC는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버를 하지 않는 거는 이 코드는 does not cover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를 하지 않는 것은 폭발 물질을 제작하는 빌딩 건축물이나 폭발 물질을 그 폭발 물질이나 그 폭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건물이나 Electric Generating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그러니까 발전 설비 쪽에는 이 코드가 커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드는 그러니까 뭐예요? 발전 설비나 폭발 물질을 다루는 건축물이나 공장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 가연성 증기, 가연성 액체, 일반적인 굴뚝, 건물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스코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니는 여기에 해당되는 취미니는 어떤 취미니를 얘기하냐면 굴뚝은 아주 끝에 섹션이 500스키아, 그러니까 0.3헤베, 그리고 23m가 안 되는, 토탈에서 23m가 안 되는 굴뚝을 취미니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트리얼 1과 매트리얼 2가 나타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피레 설비를 똑같은 규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은, 낙뢰가 큰 지역은 메트리얼 1, 2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레 도선의 이마 도선의 굵기라든지 거기에 접촉하는 그 메트리얼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하이 라이즈 빌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3m가 넘는 부분을 하이 라이즈 빌딩이라고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굴뚝이라 하면은 헤비 듀티 스탁 이러면 그 23m가 넘는 굴뚝. 치민이 그럼 23m가 안 되고 이 굴뚝 반경이 0.3m 이하의 굴뚝은 치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23m를 넘는 부분을 고층 빌딩이라고 23m죠. 75피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20m라는 걸 여기서 베껴 못해요. 그죠? 3m를 잘라가지고 20m가 넘는 건축물은 피레 설비를 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 따라서 이렇게, 이 NFC에서는 반드시 2개소로 인하도선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그 핵심 접지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군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전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이쪽으로다가 접지되고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쇄되죠, 이게 다. 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2개소 이상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접지를 인하도선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거. 어떤 빌딩이든지 한 군데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루프 피치에 따라서 루프의 피치를 따라서 피치를 어느 정도로다 보느냐. 이거는 이제 피레 설비급을 어디에다 두느냐. 왜냐하면 앞에 보면 어떻게 되죠? 피치가. 이거는 이렇게 피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센터로 보면. 이거는 쉽게 올라가죠. 이렇게 무슨 프레트형이라든지 갬블형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이 피치를 어떤 규격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여기 풀 피치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매트리얼 1. 이 매트리얼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매트리얼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에어터미널 그 솔리드를 스탠다드를 8분의 3인치를 써라. 여기는 2분의 1인치를 써라 했지. 그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13AWG인데 여기 14AW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알루미늄을 썼을 때, 동을 썼을 때 이 굵기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얼 1은 75피트가 23m가 안 되는 높이의 건물을 쓸 때는 매트리얼 1을 쓰고 매트리얼 2는 23m가 넘는 건물에다가 매트리얼 2를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트리얼 1보다는 좀 하이 프로텍션을 해야 될 때는 매트리얼 2를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용마루에다가 피레침을 설치할 때의 방법들을 제시해서 나눈 거예요. 여기는 이 피레침을 에어터미널인데 에어터미널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높이와 안쪽에 있을 때 높이와 이 마루다가 이렇게 설치했을 때 높이, 이 벽면에 설치했을 때 높이에 이 A와 B의 거리를 전부 다 여기에서 정해놨어요. 자, 존 오브 프로텍션이라는 건 우리가 피레침 하면은 이게 45도, 60도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호각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45도, 60도에는 근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건 2, 3층 이하에서 얘기고 2, 3층이 넘어가면 이 근거를 못 쓴다. 그래서 존 오브 프로텍션은 이 피레 리더로부터 보호되는 이 부분을 존 오브 프로텍션으로 보시면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호각을 놔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리다가 도착하지 않는 장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앞에 피레 설비에서 리다가 도착하지 않는 부분. 그러면 이 리다 반경을 얼마나 두느냐? 이거 30m다. 그럼 30m 이상 건물은 보호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45m, 즉 150피트의 리다를 줘서 그 안에 범죄에 들어가 있을 때 존 오브 프로텍션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방법은 이제 롤링 스페어 방법으로 회전 구체법, 이걸 회전 구체법, 이게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 명명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있어요? 150피트니까 이게 45m입니다. 150피트 건물은 여기서 45m 정사각형으로 이 지점을 가가지고 여기서 라운드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150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호각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5피트짜리다. 그러면 보호각이 한 60도 되겠죠. 그러면 이 25피트는 여기로 와서 150피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150피트를. 이게 150피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갈수록 보호각이 잦아지면서 150피트, 45m가 넘어가면 보호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63층 같은 경우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22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20m 되면 롤링 스페어로 하면 45m까지는 보호각이 이렇게 요 부분이 있는데 45m 여기는 낭리다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벼락을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피레침을 100만 설치해야 이건 헛일이죠. 여기서 45도 60도라는 건 이것은 엉터리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돼요? 피해 설비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높이에다가 피레침 설치해가지고 되는 거는 이건 아니오시다지. 이건 45도 60도는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 가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텍션 존이라는 건 여기예요. 여기. 예? 이게 높낮이에 따라 달라지지. 예? 건물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45도 60도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보세요. 25피트 이하 25피트 이하라는 거는 7.5m 이하니까 약 3m 50 정도 보면은 이게 2층 집이죠. 2층 집. 2층 집. 2층 집은 여기에 피레침을 설치하면 이 용마로 여기서부터 나간 거를 일로 봤을 때 2배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가면 여기가 보호각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나가면 여기다 피레침 또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얼마가 되냐? 여기 약 63도쯤 될 겁니다. 그럼 일본이 그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이 보호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 1900년대니까 1900년대는 일본이 어떻게 있어요? 거의 2층 집, 3층 집이 깨 없었잖아요. 1900년대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생각할 땐 그때 거를 지금까지 쓰는 거야, 이게. 그 60도라는 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뭐 일본이 뭐 독자적으로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5도 볼까요? 만약에 이것이 15m 이내 되고 15m가 이래 되고 15m면 한 3m 하면 5층짜리 건물 되겠죠. 5층짜리. 5층짜리 되는 곳은 어떻게 나가는 곳에서 1로 했을 때 1만큼 하겠다. 이게 여기는 피레침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몇 도입니까? 45도 된 거죠. 예? 그러면 기껏해야 5층, 3층에서 5층의 얘기가 되는데 요새는 건물이 높아가지고 한 층에 4m씩 치면은 한 3개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3개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45도, 60도 할 수 있어요. 응? 3개층 이하에서는 45도, 60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지만 그 이상 되는 건물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지. 지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A 간격, 이것도 건물이 길면은 이 A 간격을 줘가지고 A 간격은 맥시멈 25인치 스페이싱을 두고, 예? 여기 피트로 치면은, 이게 피트로 치면은 25피트면 30.5cm니까, 이렇게 지금 단위를 이게 지금 SI 유닛가 아닌데,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모든 그 NEC나 NFC 규정을 갖다가 SI 유닛으로 다 지금 단위를 바꿔서 조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인하도선이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여기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평스랍으로 해가지고 공장 설비면 바깥에서의 피레침이 쓰는 B의 간격하고 이 안에서 이 간격을 잡아가지고 그 인하도선의 그 간격하고 이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를 다 아주 줬어요. 그 맥시멈 최대 길이를 줬다고. 바깥의 길이는 최대 25피트를 넘어가지 마라. 안에서는 50피트를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수평도제 이거 20m 넘어가지 마라라고 돼 있죠? 20m.
그럼 다 여기서 지금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또 만약에 이런 건물에 될 경우에는 이런 건물 프레트가 아니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지붕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에 여기 A 간격과 B 간격을 이렇게 줬죠. 맥시멈. 또 공장 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공장 설비 바깥에 A 간격 다르고 안에 간격 다르고, 그렇죠. 안에는 좀 뜸뜸해도 되겠죠. 바깥에는 촘촘히 넣고, 이것이 용마루하고 떨어지는 부분 나눴고, 이것이 그 간격이 몇 메다 간격으로 인하도선이 내려가야 되는 문제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것들은 이제 용마루에서 내야주는 부분을 보고요. 이것도 뭐, 에어터미널 설치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굴뚝을 설치해서 만약에 그 인하도선을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다 묶어주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줘야 되겠죠. 여기 낙뢰 전류가 산에 따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미는 거를 못 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하도선이 땅으로 내려가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내성기 중에 본 것이 90도 이상을 구부리지 말라는 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인하도선은 number of down conductor.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2개의 다운 컨덕터를 shall be. 이거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on any kind of structure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든지 2개 이상의 인하도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그만 건물도 인하도선 하나 놓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건물이든지 인하도선을 2개 이상 놔라.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건물 보고 설명하면, 스트레이트 쫙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 1번에서 2번 간격이 40m로 하면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굽어지면, 이렇게 앵글이 되면, 이것들은 26m 간격으로 인하도선을 쭉쭉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깥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90도 꺾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접을 했을 때 2개, 3개 연접을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삼각, 사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R은 뭐, 봤죠? 뭐, 4분의 뭐 몇몇몇 해가지고, K 해가지고, 접지 장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봤을 때 뭐였어요? 필요 설비의 과도 접지 저항 특수는 판이 좋다 그랬죠? 판. 접지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 접지를 해가지고 연접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판형 접지가 과도 접지 특성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다른 데하고 크게 연접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커먼 그라운딩이에요. 자, 미국은 전부 다 등전이 접지를 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All grounding mediums. 모든 그라운딩 매체는 안에 들어가 있거나 오와 바깥에 나와 있거나 어디에 스트럭처에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 있거나 바깥에 나와 있거나 shall be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터커넥티드예요. 반드시 연접을 시켜라. 연접을 시키기 위한 프로바이드 되게 돼 있죠. 왜? 뭘 하기 위해서? common grounding potential 등전이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커넥션을 시켜라.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다 포함이 되냐면 this shall include lighting protection. 그러니까 피뢰침 설비를 포함해가지고 electric service, 전화, 안테나 시스템의 그라운딩과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딩의 그 금속 파이프 시스템, 또 뭐예요? 워터 파이프 시스템, well casing located within 25 feet of the structure 이렇게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피뢰 설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부터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우물. 여기 7.6m가 안 떨어져 있는 7.6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우물이 있다. 그럼 사람이 이 우물에서 만약에 물을 기면은 여기 물을 만약에 뜬다 그러면 여기 낙뢰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전해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전해상승이 유도돼가지고 사람이 잠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럴 때 여기다 연접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렇게 연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우물이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처럼 콘크리트 우물이 아니고 이 스틸로 된 우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접을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LPG 가스 파이핑까지 전부 다 금속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메타에서 안사이드 된 부분들은 전부 다 연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휴대침에다가 가스 파이프, 수도관 파이프, 뭐 안테나, 통신 전부 다 연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독립접지 하면 되겠어요? 이 독립접지가 이렇게 전해상승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등전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 연접을 하는 거야. 연접을 하면 이것이 아주 낮은 전위를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접지에서도 제가 몇 번 누차대로 얘기한 것처럼 연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파수에 의한 전압 특성의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런데 연접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과도 임피던스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저항이 200옴까지 증가를 하니까 이게 전압인가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인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롤링 스페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그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지금 그 하나의 선이 나와 있는 경우 하나의 그 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각을 잡아주고요.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각을 잡아준다 이거죠. 이 건물에서 이걸 적용을 하다 보면 지금 이 반경을 만약에 45m를 줬다. 그럼 45m짜리 큰 공을 굴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건물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45m짜리에서 이 걸리지 않는 요 지금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프로텍션이 가해져야 돼. 어떻게 가해지느냐? 그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만 이런 부분들만 지금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 부분들을 다 보호하도록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레침을 아주 건물에 칭칭 감는 꼴이 되니까 이거를 조금 약식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접지선을 사각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또 중간에 돌려주고 하면 이 부분이 다 커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롤링 스페어에서 접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공간에서 보게 되면 그 접지에서 그 피레 보호 시스템에서 사각지대에 되는 부분, 해당되는 부분과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요 근래 이제 그 뉴질랜드 아일랜드에서 호주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것인데 보호각을 밑으로 주지 않고 롤링 스피어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그 설득력이 있어요. 이 피레칩이 있으면은 어차피 리다는 여기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 범위는 위로 있다 이거 위로. 그러면 이 높이가 올라갈수록 이 정전량이 크죠 이게. 이게 보호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높이가 낮으면은 보호 범위가 여기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부터 뭐 15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보호 범위가 되니까 이거는 이 보호 범위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보호 범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건 리더를 잡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리더를 잡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리더는 다 여기서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가 이 부분이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응? 그럼 여기에 15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피레침이 필요 없죠. 이게. 여기는 15도 안에 바깥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피레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걸 상향의 그 보호각으로 다 개념으로 다 얘기한 거고.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다는요 위에서 일단 이 전염파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리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네? 이게 이제 AW 이론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이 방식을 써서 피레침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높은 거는 이 리다를 잡는 면적을 이렇게 크게 잡고 높이가 낮은 부분들은 더 좀 짙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피레침을 다 이 스트라이크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를 피는 겁니다. 이것이 공학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IEEE나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논문에다가 발표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걸 아직 공인을 해서 이걸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링 스피어 방법을 그대로 지금 계속 미국에서는 고집을 하고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롤링 스피어하고 거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향 스티머 방법, 그러니까 집전량 방법을 하게 되면 피레침이 몇 개 설치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롤링 스페어로 방법을 하면 이 접지 인하도선 그다음에 보호각을 위해서 카바를 해야 되는 저희가 상당히 많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피대 설비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피대 설비 설계는 이 격자도에 의해서 지금 IKL 메시도에 의한 그 낙내 횟수를 가지고 일단 기초가 돼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전에서 20년 동안 1968년서부터 1987년까지 20년 동안 조사된 IKL 메시도의 격자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료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낙내에 대한 그 어떤 기본 설계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자료가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횟수가 보면 서울의 근방이 가장 많아요. 17번. 그럼 제주도가 11번이라고요.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횟수는 많아져야 되는 건 상식적이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 밑에 지역은 30회, 23회, 29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위에 삿포로 지역은 10번, 20번 해가지고 이 밑으로 뚫어온 지방으로 갈수록 낙내가 횟수가 커지고 찬 지방으로 갈수록 낙내 횟수가 적어지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이게 맞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밑에 제주도로 갈수록 많아야 되고 위로 올라올수록 적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이 수치가 서울이 가장 많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자, 문제는 자, 우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의 피대 설비의 설계에 기본적인 착수 데이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낸 피대 설비 가이드북을 가지시고 이 정도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개인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에서 발간되는 책을 이용하시면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